제8위 소리 100년 생활 100년. 오늘은 그 30번째 시간으로 춘사 나온교와 영화 사랑을 찾아서 편을 보내드립니다. 임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소리 100년 생활 100년이란 본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처음으로 새해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시린적 신년 벽두 이 시간에는 무슨 소리부터 감상해볼까 하고 꽤나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다가 역시 아리랑이 제격일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당대 최고의 변사 성동호가 해설하는 아리랑을 듣고 있습니다. 어느 천문학교 2학년에서 폐학하고 귀향한 후에 철학을 연구하다가 입선한다는 이 동기의 명을 권한이 최영진이다. 자기 집까지 땡겨 들어온 귀여운 큰 목소리로 얘들아 빨리 저 미친놈을 잡아라. 이 소리를 들은 여라 아이들은 달려들어 영진을 결박하여 놓았다. 내가 질문을 들고 내려다보던 이리의 수인의 권상민은 운항을 쌓지 못하는 분이 이 미친놈이 쏘았구나. 이놈을 데리고 가서 이놈의 애비를 불러오너라. 술마 가지고 있던 손과 반도와 둘의 학비로 산수하고 지금 워낙 한숨이 끊일 새 없는 미친 영진의 부친을 화가 나서 여러 사람들에게 붙들려 들어오는 영진을 때린다. 이놈아 어찌하자고 이가지 애비의 숨을 태워주느냐. 가정어든 오빠가 미천하고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어버린 의로운 소녀 영희는 뛰어나오며 아버님 참으세요. 그 불쌍한 오빠를 때렸으니 어찌합니까. 이때에 동리에 박선생님이 돌아오며 윤현무가 온답니다. 영감 그것이 벌써 4년 전 일입니다. 그리요 부모니 저 아리랑 고개로 넘어가던 거리. 얘야 영진아 너의 친구의 현우가 온단다. 그러나 영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들이 봉봉이 서서 웃고만 있을 뿐이다. 아리랑 춘사 나온규의 영화 작품. 그렇습니다. 새삼스런 소개가 필요 없을 만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영화 아리랑은 춘사 개인의 작품이 아니라 이미 민족 공유의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민요 아리랑 역시 민족의 노래로 화한 지가 이미 오래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2년 신년 벽두에 왜 우리는 새삼 아리랑을 듣고 싶어 하는가? 네. 어쩌면 우리는 이 시대에 걸맞는 새 노래, 새 작품의 탄생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신화를 소망하는 마음이 간절하기에 다시 한번 요절한 천재 나온규를 만나보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조선의 활동서진이 들어와서 그것이 비로소 영화라는 예술 형태로 나타날 때부터 이날까지 그 영화와 함께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조선 영화계의 선구자 춘사 나온규 군은 36세의 아까운 나이와 아직도 마음대로 자라지 못하는 조선 영화의 큰 사업을 남겨놓고 지난 8월 9일 새벽에 세상을 떠났다. 1937년 8월 9일 나온규가 타계하자 조선일보에서는 다음 날인 8월 11일자부터 3회에 걸쳐 나온규 일대기를 실었습니다. 조선에 영화사가 있을 수 있다면 초창기부터 오늘까지 15년간의 역사는 적어도 나군의 발자취를 따라서 찾아야 할 것이며 그의 공적을 크게 평가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나온규는 살아생전 11년 동안에 무려
18편의 영화를 감독해냈습니다. 아리랑, 풍은아, 들쥐, 금붕어, 자리거라, 옥녀, 사랑을 찾아서, 벙어리 삼룡, 철인도, 금강한, 개화당 이문, 암굴왕, 무화과, 강건너 마을, 그림자, 아리랑 3편, 7번통 소사건, 오목녀. 1902년 4월 6일 함경북도 회령읍 넉넉한 농가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 나군은 어려서 글방에 다니다가 나이 13살 때 조선 각지에 처음으로 보통학교가 생기고 신교육이 고조될 때 그곳 보통학교에를 다니고 17살 때 간도 동명중학에 들어갔다. 원래 하나의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작가를 알아야 하고, 그 작가를 이해하려면 그가 처했던 시대적 상황이나 생활 환경을 이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흔히 술에 빠지고 여자에 빠져서 황기에 가득 찬 짧은 생애를 마칠 수밖에 없었다고 알려진 춘사 나온규. 우린 이제 그가 남겼던 자서전적인 글 나의 러시아 방랑기를 읽어보려 합니다. 그래서 조선에 올래야 올 수도 없고 할 수 없이 까닭 없이 서백리아 일판을 공마단의 곰 모양으로 헤매고 있다가 어찌나 밥이 그립고 따스한 방이 그립던지 러시아 백군에 입영했다. 그래봤자 밤낮 시키는 일이 양마부 토월의 앞제비가 한 것이니 꼴 같지 않아서 투영을 했다. 그것이 바로 어쩌냐기 일. 우리 세 사람은 목숨을 걸어놓고 영지를 튀었다. 물론 들키면 큰일. 우리가 지금 가는 곳은 훈춘을 거치어 북간도인데 앞길은 수백 리요, 수중에는 한 푼이 없다. 오늘의 아침밥은 비교적 친절히 길을 대어주는 농군의 덥석부리 수염을 향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아침을 때웠다. 말하자면 지금까지 하루 반을 굶주린 우리들이다. 나온규는 이러한 시베리아 방랑길에서 일제에 대한 저항의식을 얻게 되고 뜨거운 민족애를 체득하게 됩니다. 모든 동물은 방 안에 기어드는데 우리 세 사람은 죽음과 함께 경주하여 오는 어둠 안에 우두커니 서서 있다. 어이하여 국어를 못하느냐고. 우리는 백인의 모형만으로 살아온 우리다. 이 중에 어느 누가 황인 정도 사람으로 여겨주는 집을 찾으려 거린 행세로 가가호를 돌아볼 사람이 누구냐. 여기서 30리만 더 가면 조선인 부락이 있다 하니 그 부락에 가기까지는 굶어도 좋다는 것이 우리의 결의였던 것이다. 이 슬픔을 무엇에 비하랴. 그러나 30리만 더 가면 우리를 부도 안아줄 동포가 있다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한다. 그 후 서울로 돌아온 나온규는 서대문구 죽첨정의 한 하숙방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고향 친구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받은 윤봉춘도 곧 상경. 두 사람은 연희 전문학교에 들어갑니다. 문과 2년 동안 적을 두고 공부했지만 나온규의 진짜 공부방은 영화관이 됐습니다. 이른바 교과서는 활동사진이었고 강의실은 영화관이 됐습니다. 나온규와 윤봉춘은 우미관, 단성사 등에서 명금을 감상하고 쾌걸조로의 박수를 치고 철로의 백장미 등의 외국 영화에서 센티멘탈리즘을 느꼈습니다. 나 자신은 그때까지만 해도 영화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 활동사진을 그저 재미로 보는 관객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나온규는 달랐다. 그는 늘 노트를 가지고 우미관에 갔다.
훗날 유관순 등의 영화를 감독, 역시 민족영화 작가로 이름을 날렸던 윤봉춘은 이렇게 당시를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후레대립구 백작은 조로에게서 소시보기를 기다리고 있었더니 조로, 거짓 명금인 줄을 알지 못하고 그것이 진정한 명금 반편인 줄 알고 의기양양하게 가지고 들어와 각하 기뻐하십시오. 조로가 3개년 동안 천신만고한 결과에 명금 반편을 얻어가지고 왔습니다. 야 봉춘아, 어떠냐? 잘하는데? 야야야, 건성으로 대답만 하지 말고. 건성이 아니고 정말이다. 나중에 너 변사를 내도 성공할 수 있겠구나. 변사? 아, 내가 변사를 한다고? 일테면 하는 말이지. 넌 무슨 일에나 정신이 팔리면 무섭게 파고드는 친구니까 만약 네가 변사를 하게 된다 해도 틀림없이 성공을 할 수 있을 거란 말일세. 그러나 이들 친구들의 평화로운 나날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기다려라! 혼자만 기다려라! 나는 육혈포를 가진 일본 영사다! 나온규와 윤봉춘은 일경에게 체포됩니다. 그들은 1919년에 북간도에서 만세 사건으로 피를 끓인 후에 독립운동 전단 5만 장을 몰래 찍어 국내에 널리 뿌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독판부 사건. 그래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나온규, 징역 2년, 윤봉춘, 징역 1년 6개월. 나온규와 윤봉춘은 청전형무소에 수감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상해 임시정부 재정책임자로 활약했던 이춘성을 만나 허를 받게 됩니다. 전에 나온규는 품사야. 봉춘자, 사기사자. 그리고 봉춘이, 자네는 금원이야. 검은 거 금자에 동산원자. 다시 1937년도 8월 17일자의 조선일보 게재 나온규 일대기로 돌아갑니다. 그가 23세 때의 5월과 9월에 전후하여 그의 부모가 타계하고 말았다. 이전부터 영화계 방면에 나가는 것을 반대하던 부모가 세상을 떠나자 그는 형님의 반대도 물리치고 그만 학교를 버리고 책과 이불 등을 동무들에게 논아준 다음 학비 연것을 가지고 부산을 나려갔다. 그때 부산에는 조선 최초의 영화 기업체인 조선 키네마란 것이 조직되었을 때였다. 이곳에서 배우를 채용하게 되었는데 지원자는 2사람. 나온규 군 외에 회사원 1사람이 있었다. 이 가운데서 1사람을 채용하는 시험이 있었는데 미리부터 이 방면의 지식을 어지간히 준비해 가지고 있던 터이라 쉽사리 패스하였다. 그리하여 그가 맨 처음으로 출연한 것이 윤백남 원작 안종화 감독으로 바다의 비곡이라는 것이었다. 이 영화에는 주삼선, 이경선 등이 공연하였다. 다음에 운영전이 제작되며 신의 당이란 것이 제작되어서 모두 그가 출연하였는데 그다지 평이 좋은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신의 당이란 것은 수평사를 취재한 것이라 하여 조선영화 최초의 검열 불통가작으로 드디어 개봉되지 못하였었다. 바야흐로 나온규의 영화 인생이 개막되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잠시 1924년 운영전에 출연할 당시 나온규가 고향 친구 김용국에게 띄웠던 편지 한 장을 살짝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K구나. 여기는 별곳이 아니라 활동서진 배기는 곳이란다. 제1회 작품으로 바다의 비곡을 제작한 조선 키네마 주식회사란 간판을 단 곳이다. 오기는 안종화 씨의 소개로 왔으나
입사는 표정시험에 합격하여야 되므로 나도 시험을 보았단다. 어디엔들 경쟁 없는 사회가 있으랴. 내 알바 아니지만 이 기관의 경영주는 영리를 위주로 하는 일본인들이라 한다. 아무튼 내가 찾던 길, 내 소질을 시험해 볼 것이래야 지금의 조선에서는 이곳 분위기에 찾아온 것이며, 또 내가 항상 동경하는 예술이 하루라도 일찍이 우리 민중에게 표현되어 그들로 하여금 감상케 하고 그네들을 웃기고 그네들과 한 가지로 울 수가 있다면 그뿐이 아니겠느냐. K구나. 어쨌든 난 오랫동안 헤매이던 미로에서 해탈했다. 그리고 환경이란 서리에 시들었던 내 이상의 싹이 한 잎, 두 잎 피게 될 봄. 자연이 점점 가까워하는 것 같다. 생각하면 얼마나 지리한 겨울이었느냐. 이 길이 이제야 내 앞에 전개된 것이 얼마나 늦었는 것은 너도 알 것이다. 그러니까 영화계 투신 2년 만에 두각을 나타낸 나온규의 천재성을 우리는 그의 뼈아픈 체험에서 찾아내야 마땅합니다. 어려서부터 셰익스피어를 탐독했던 나온규. 너무나 조숙했던 그는 13살의 나이로 윤마리아라는 일본 헌병 애첩에게 끊임없는 구애 편지를 보냈다가 그 일로 인해서 졸업식 일주일 전에 고향을 떠나야만 했었습니다. 이어서 몸서리 쳐지는 러시아의 방랑 생활을 체험해야 했으며, 간도에서는 실향민 동료들의 비참함을 목격, 갖가지 울분을 그 가슴 밑바닥에 차곡차곡 쌓아두어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14살 때 이미 결혼, 숙명과도 같은 별거 생활에 익숙해야만 했으니. (1926년 10월 1일) 서울에 있는 극장 단성사에서는 한 편의 영화가 상영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나온규 주연 감독 아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울지 말아 주십시오. 이 몸이 이강산 삼천리에서 태어났기에 미쳐야 했으며 사람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눈물들을 거두시고 내가 늘 노래 불렀던 아리랑을 부르면서 웃음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드디어 조선에도 한 편의 예술 영화가 탄생되던 순간이었습니다. 아니, 한 사람의 천재적인 영화작가 나온규가 태어나던 날이었습니다. 성공일세! 대성공이야, 준사! 응? 그런데 우리가 영화 아리랑을 두고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또 하나의 사실은 민족영화 아리랑의 제작자가 실인적 스몰이라는 일본인이었다는 역사적인 아이러니입니다. 노만의 한국 영화사에서 해당 부분을 발췌해 보겠습니다. 아리랑. 영화적 기법으로 볼 때도 이 사일런트 무비의 걸작은 뛰어남을 자랑하는 것이었다. 그 중에 하나가 환상 장면이다. 사막 장면인데 이 씬에는 나온규의 주제가 담겨져 있다. 광인 영진으로 하여금 살인행위로 치달을 수 있는 모티브를 설정한 것이다. 세계 영화 사상 몽타주 수법의 초기적 완성 시기를 1925년이라고 칠 때 그 이듬해 작품인 아리랑에 그 새로운 기법을 써서 성공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선구자, 천재, 춘사, 사막에서의 대상인물은 곧 침략자 일제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것은 일제의 신랄한 공격이고 저항이었다. 대상이 지닌 풍부한 물은 기갈의 남녀에게 압박을 가하고 끝내는 물에 자기 정조를 던지는 여자.
그녀를 증오하는 사실. 우리 민족에 대한 일제의 지배자로서의 오만함을 그리면서 그 일제에 아부하는 무리, 즉 여자를 증오한다. 때문에 살인까지 서슴지 않고 저지를 수 있는 동기를 설정한 사실은 작자 나온규의 사상이었다. 물론 저항의식 그 자체가 예술일 수는 없습니다. 또 뛰어난 수법 그 자체가 예술일 수도 없습니다. 문제는 그 작품이 얼마만큼 예술로서 승화되었느냐에 있는 것인데, 많은 작자들은 나온규의 아리랑을 일러 이렇게 결론 짓는데 의견을 달리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영화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아리랑. 활동사진을 영화의 자리로 끌어올렸고 영화를 다시 예술의 영역으로 승화시킨 최초의 작품이 곧 아리랑이었다. 레디 고! 나온규는 조선 키네마에서 아리랑에 이어 풍우나 덜쥐, 금붕어 등 4작품을 만들면서 그의 초기 작품을 완성합니다. 그러나 영화는 개인 예술이 아닌 제7종합예술. 따라서 영화는 숙명적으로 흥행과 예술이란 두 개의 상반된 얼굴을 꽃피워야만 했으니, 게다가 조선 키네마의 제작진은 일본인이 아니겠는가. 아, 당신 윤봉철 씨, 내 심부름 좀 해야겠어. 아니, 무슨 심부름입니까? 하하, 다름이 아니고 명월관에 좀 갔다 오시오. 거기 가면 사몰이란 기생이 있는데 이 돈 좀 갖다 주고 오시오. 아, 잠깐만. 그 돈이 무슨 내용입니까? 에이, 실은즉 꽃값이다. 지난밤에 외상으로 재미를 좀 받지 못했어. 아니, 뭐가 어째요? 아니, 나온기 씨, 벼랑간에 왜 그렇게 화를 내십니까? 나간다기 전에 나도 화가 났어. 나더러 당신 파대공 드나들고 다니라니 말이야 됩니까? 왜 말이 안 됩니까? 당신은 우리 조선 키네마 배우니까 내 부하 지원이나 마찬가지 아니오? 이생! 그날 밤 나온규와 윤봉춘은 남산에 올라갑니다. 조금만 참을 걸 그랬지? 참다니. 이 이상 어떻게도 참아. 영화 아리랑으로 전국 극장에서 마구 돈을 긁어 모았지만 내 두 손을 봐. 이렇게 빈손이 아니야. 저는 자네가 만들고 싶은 영화만 만들 수 있으면 되잖아. 아니야. 그런 것이 아니야. 내가 만드는 영화라고 계속 흥행에 성공한다는 보장이 어딨냐. 그러니까 흥행에 실패하면은 난 하루아침에 저 거리로 쫓겨난 거짓돌밖에 더 되겠어. 하긴 그렇지만 게다가 조선인인 우리가 조선 영화를 찍으면서 쪽발이 눈치를 봐야 하니. 그럼 어떡할 테야? 회령으로 돌아갈 생각이야? 독립을 해야겠어. 독립을? 단성사 박승필 사장을 만나보겠어. 시좀 팔고 날 밀어줄 거야. 글쎄, 봉준아. 응? 물론 넌 날 따라갈 거지? 그럼 네가 떠난 조선 키네마에 나 혼자 남아있을 것 같아? 고맙긴. 봉준아. 응? 이제 영화인이 된 거 후회 안 할 테지? 우리가 고향 친구로 태어난 사실을 후회해본 적이 없으니까. 때는 1927년 8월 서울 동대문구 장신동 조병철의 집 사랑채에는 새로운 간판 하나가 나붙게 됐습니다. 나온규 프로덕션. 그리고 그곳으로는 많은 영화인이 들락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온규
윤봉춘, 박정섭, 신일선, 주삼손, 이금용, 이경선, 김정숙, 서가정. 카메라를 맨 이창용, 이명우. 그리고 전옥, 김연호, 박정석. 레디 고! 박승필의 재정적 후원에 힘입은 나온규는 독립프로덕션 제1회 작품으로 자릿거라를 찍었습니다. 나온규 시나리오, 감독, 편집, 제작, 주연. 작품성은 별로 없는 연애 비극이었지만 흥행은 성공합니다. 나온규 프로덕션의 두 번째 작품은 옥녀였습니다. 물론 개봉은 단성사. 1928년 1월 28일부터 엿새 동안 상영. 형제가 한 여인을 사랑한 끝에 형이 동생을 위해 스스로 희생한다는 동속적인 멜로 타치. 나온규도 갔구만. 갔어. 끝났어. 돈 맛을 안 거야. 아니, 그 관객들을 우습게 알기 시작한 거라고. 역시 여기 있었구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박승필 사장이 부손을 들다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게 영화업자 승리 아닌가. 그래도 그렇지. 실즉 자릿거라, 옥녀 그 두 작품은 작품성보다 흥행성 위주로 만들었던 영화 아니었던가? 그러게 내가 바보였는지도 몰라. 아니야. 그저께 막 집필이 끝난 시나리오 두만강을 건너서는 어떡할 거야? 어떡하다니. 시나리오가 나왔으니 영화를 찍어야지. 글쎄 어떡해. 세트 촬영으로 끝낼 수 있는 소품도 아닌 그 대작을 아니 무슨 돈으로 무슨 힘으로 찍는단 말이야. 자, 자네도 한 잔 마시죠. 둘도 없는 자네 친구라면서 이럴 때도 자네 힘이 못 되지. 가슴은 아프구만. 어디 한두 푼으로 영화를 만들 수가 있다던가. 안녕하십니까, 나온규 사장님. 윤봉춘 선생님. 뭔 일이시오? 우리 지난 허물은 없었던 것으로 하고 우리 다시 한번 손잡아 봅시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조선 키네마는 나온규 선생이 필요한 형편이고 나온규 선생은 또 우리 조선 키네마가 필요한 게 아니겠어? 그러니까 나온규 탈퇴 후 조선 키네마는 뿔 빠진 황소란 영화 한 편을 내놓았는데 그야말로 참패, 개점 휴업 상태에 있었습니다. 나온규 선생 벌써 사정 다 알고 왔소이다. 박승필 사장이 손해보진 않았지만 흥행수지 면에서 기대받기라고 더 이상은 투자를 꺼린다는 형편 말씀입니다. 좋습니다. 조선 키네마의 다음 작품은 두만강을 건너서입니다. 두만강을 건너서. 이 작품은 아리랑 이후 나온규의 최대 야심작이었습니다. 일제 침략으로 고향을 잃고 만주 간도로 떠나는 슬픈 이민 또는 시장민의 모습을 리얼리즘 터치로 그린 작품으로서 제명 그대로 국경을 흐르는 강 두만강을 건너는 민족의 참상을 묘파하려 들었습니다. 그러나 안대문이다. 이 제목으로는 허가 불가이문이다. 우선 일제 조선 총독부는 제명부터 시비를 걸었습니다.
당시 영화 검열은 조선 총독부 도석과 소관이었는데 그들의 검열 방침은 소위 내선일체의 이념을 철저히 보급하는 방향 그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영화 속에 한민족의 민족 정신이 조금이라도 비치면 가위질이었으니 나운규의 영화이면이야. 나운규가 쓴 이 시나리오에서는 두만강이 곧 우리 대일본 제국을 부정하고 떠나는 망명객들의 가슴속에 흐른 강을 상징한 것입니다. 또 그래서 말인데 굳이 이 영화를 만들려면은 저 강을 건너서란 제명으로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대로 솜털같이 안악한 당신 품에서 꽃보는 꿈에 취한 채로 영원히 잠들고 싶다. 안 돼요, 선생님. 아니, 선생님은 이 영화에 찍어야 돼요. 이 영화, 이 영화. 무엇을 위해서? 누굴 위해서? 아니, 영화가 뭐해? 너무 피곤해 보이세요, 선생님. 그래. 마지막 곡 하나다오. 네. 좀 더. 이렇게요? 좀 더. 좀 더. 조금만 더. 나운교와 여인들. 그것은 하나의 숙제로 남았습니다. 보는 눈에 따라서 나운규는 병적으로 여인들에게 집착한 것 같기도 한데 다시 그가 처한 상황을 분석해보면 그는 상처받은 영혼을 주체할 길이 없어 흡사 마약에 취하듯 여인의 품을 파고들기도 했습니다. 영화 저 강을 건너서 제작 준비차 인천에 들린 나운규는 그곳에서 오등님이란 기생을 만나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 기생이 훗날 벙어리 삼룡에 출연한 유신방이란 배우가 됐습니다. 어쨌거나 영화 저 강을 건너서는 1928년 4월 14일 서울 조선극장에서 개봉됩니다. 인류 변사 성동호의 육성이 담긴 영화 해설을 감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만주 땅에 산재하여 있는 악인단에 두고 장태원과 명기운의 무리에게 찢겨 피곤한 몸들로 간신히 정가성에 돌아오는 함동수의 이름은 아무리 생각하였으나 갈 곳이 바이었어. 다만 얼굴들만 서로 쳐다보며 탄식할 뿐이었다. 돌아보니 어머니의 말하는 구름밖에 멀어있고 정처없는 수세들은 앞길이 아득하다. 하염없이 드러난 눈물에 가슴이 메어지는 사람들은 다만 무심한 저 하나를 바라보며 말이었을 때 어머니를 뿌리면서 슬피 오는 순간에 가래는 이 모양을 바라보는 송순을 동지들을 향하여 부르짖는다. 우리에게도 어머니의 나라가 있다마는 한 곳마다 찢기는 우리의 신세 오 이제는 어디로 가야 불탄 말인가. 정든 고향과 수랑하는 형제를 멀리 두고 바람 타고 눈 날리는 수철이 타관에서 정처없이 표류하는 우리들의 목숨도 어쩌면 이 거리 마지막일는지도 모른다. 자 사랑하는 동지들아, 우리가 만일은 이 벌판에서 죽는다 한들 장례 스님들 누가 지내주겠느냐. 언제든지 한 번은 죽고야말 사람들이니 그러면 우리들이 미리 여기에서 한 장례 스님이나 지내었자. 동수의 말이 끝나자 그들은 손톱을 깎아 한 곳에 묻어놓고 음지 7사람의 산 장례식을 사량한 나팔 소리에 수행이 된다.
이제는 장례식도 끝나고 또다시 싸울 때가 돌아왔다. 삼보야, 너는 김수지와 군남이의 손을 이끌어라. 그리고 충렬이와 장윤, 산난을 맞들여도 같이 맞아 죽도록 서로 붙잡고 놓지 말아주시오. 나는 할아버지와 함께 들어오는 놈들을 막을 터이니 때마침 성나무라부터 들려오는 놀라운 충소래. 하나니 깃발같이 쏟아지는 그 사이로 운난이와의 김수길이 서로같이 달아나다가 장소원의 터널을 막고 그들은 무참히도 쓰러지고 말았다. 오! 김수씨, 정신을 차리시오니? 아니에요, 삼보씨. 저는 상관없으니 어서 저 가래는 순남이를 구해주세요. 노발행 중탄이 되고 적혈은 만신에 굽이쳐 흐른다. 4월에 군안에 서로 잡힌 3분을 나팔부는 노인과 함께 장색을 쏘아 죽이었으나 그와 동시에 그들의 날라오는 터널을 가슴에 맞고 순남이와 한 가지 싸우에 쓰러진다. 그런데 영화 상영 닷새 만에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영화 저 강을 건너서의 상영을 금지한다. 이것은 조선 총독부의 명령이다. 당시 일제 임금 경찰관은 극장에 특별히 마련된 임금석에 앉아 영화 상영을 지켜보다가 변사의 해설이 조금이라도 비위에 거슬리면 무대 위로 칼찬 채 뛰어올라가 호각을 불며 영화 상영을 중지시켰습니다. 가히 임금 순사의 권력은 제왕의 그것과도 같았습니다. 사랑을 찾았어. 처음 두만강을 건너서라는 제명이 조선 총독부에 의해 저 강을 건너서로 바뀌었는데 또다시 조선 총독부는 그 영화의 제명을 사랑을 찾아서로 바꿔야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저 강을 건너서의 광고 문안이 말썽의 소리가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조선 영화계의 일대 문제를 일으켰던 이 영화는 승리를 얻은 조선 극장에서 당당히 개봉. 성찬의 소리는 하늘에 사무치었고 만도팬의 기대는 백열에 쌓여 개봉되는 조선 영화. 이 영화를 많이 보는 동포가 어디에 있느냐? 과연 우리 백의민족으로서는 많이 보지 못할 영화. 머나먼 길 가노라니 발병난에 가서는 무엇을 할까 처량하고 가이없네. 흘러가는 우리네의 백의민 울고 통곡하며 최후의 부르짖음 들으라 이 소리를. 레디 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나온규는 영화를 찍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리에 빠진 그는 현성원 일행과 함께 지방 연극 공연도 다니고 배구자 일행의 국내 순회 공연을 동행하기도 했습니다. 정말이세요? 정말이세요, 선생님? 그래, 난 널 사랑한다. 이제 너 없으면 단 한 수도 이 세상을 살 수가 없다, 박남아. 하지만 아버지가 절 놓아주지 않을 거예요. 나온규는 현성원 일행과 지방 순회 공연을 하면서 17세 나는 현성원의 딸 현박란을 사랑하기도 합니다. 기어코 그는 현박란이란 그녀와 결혼, 그녀를 주연으로 강 건너 마을이란 영화도 제작합니다. 은규, 잘 듣게. 이 윤봉춘이가 자네를 이해할 수 없다면 이 세상에서 자네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근데 난 자네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네. 도대체 술에 여자에 미쳐서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깎아내는 자네를 더 이상 어떻게 이해하란 말인가? 자네 폐가 나쁜 환자가 아닌가? 알았어, 나도 한다고. 결국은 나도 죽고 말겠지. 그렇지만 황무지는 만들어 놓고 가야 할 텐데. 다시 한번 1937년 8월 13일자 조선일보의 나온규 일대기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그는 병석에 누워서도
나으면 만들이라 하고 각본 준비를 하였으니 불가사리와 황무지라는 것을 완성시켜 놓고 지난 8월 9일 세상을 떠났다. 부음을 받은 고향에서는 그의 딸 신자양이 달려오고 그의 형이 달려왔으며 그의 본처와 현방란이 돌아앉아서 울고 있었다. 그러나 한 가지의 아들 종익군은 경성공업을 마치고 어디로인지 가버리어서 아버지의 죽음에 임종을 못하였다고 한다. 끝으로 나운규 작사의 유행가 한 곡을 감상하면서 이 시간을 마감하겠습니다. 칼도 박지요. 노래는 연극 배우였던 김선영입니다. 수양보들은 들려 가슴아파요. 강남가정 대리도 돌아옵니다. 뱃사 봉들에 눈을 피하며 오늘도 비강가에 슬피 웁니다. 다큐멘터리 소리 100년 생활 100년 춘사 나운교와 영화 사랑을 찾아서 지금까지 출연 강구한, 문관일, 이재용, 한택심, 김수종, 임난, 윤석이, 해설 조명도, 음악 박복규, 효과 차재환, 이경신, 기술 정동화, 구성 김영무, 연출 임영웅이었습니다.